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지사 정창준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경선 룰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싼 파장,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봅니다.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뜨겁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15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대동한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모습은 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 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재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로 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에 이어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었다면서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엔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 2명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지난 2월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유일하게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인물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당시 헌재에서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도 이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조 단장은 맞다면서 특전사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은 이상현 공수여단장에게 국회 담장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또 정당한 지시인지 판단 못해 부하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다음 재판 일정은 오는 21일로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라고 당부하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직을 마지막 소명이라고 표현한 건데 앞으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 대선 불출마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전언도 있었는데요. 네. 대선 출마로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대행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대행과 수월하게 단일화할 후보를 일단 돕겠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가 보입니다. 네, 이제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된 정권의 총리이자 대선 관리자의 출마는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한대행은 통상 현안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이 한대행 출마를 부추기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정인을 후보로 옹립하는 일을 없을 거라고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책을 출간했죠. 예, 자전적 에세이 형식인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을 지금 냈습니다. 책에는 비상계엄 발표 순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실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고 적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징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였다고 했습니다. 이전 청문회들과 달리 이념의 투사처럼 작심한 듯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페이스북 운영 업체인 메타가 인수를 추진했다가 결국 퓨리오사가 이제 거절한 그런 기업인데요. 네. 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면서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내놨어요. 예,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4.5일제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주 4.5일제는 총 노동 시간을 그대로 둔 채 몰아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현재 울산 중구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 이 권 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이른바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판했습니다.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노사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근무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반미 전선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60%를 생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정제된 상품으로 판매되는 히토류 90%가 중국산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기인 이 히토류를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물품 목록에 올린 건데요. 함선과 레이더, 우주 장비에 쓰이는데 당장 미국 내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는 물론 전기차와 드론, 로봇, 의료 장비에까지 사용되는 광물이 통제되면서 미국 산업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6세대 전투기 F-47 개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히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히토류의 일종인 디스프로슘은 자석에 들어갑니다. 이 자석은 네. 휴대전화 진동 모터, 카메라, 냉장고, 에어컨까지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쓰이고 있고요. 이달 초 중국이 디스프로슘을 포함한 히토류의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45일간 심사를 거쳐 수출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던 업체들은 갑자기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할 처지가 됐는데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 범위를 계속 넓히는데 지금 미중 대립이 장기화되잖아요. 우리 수입도 지금 수입선 다변화 대책을 우리 정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요? 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 내일은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선트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자 수석 협상가가 된 이후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지금 내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던 부품을 미국 생산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맑아진 하늘 속에 대기질이 깨끗하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평년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3, 4도가량은 낮 기온이 낮긴 할 텐데요. 세종시가 15도, 대전, 광주, 제주 16, 강릉, 대구, 부산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 분포로 예상되고요. 아침까지는 좀 쌀쌀하고 추웠는데 그래도 낮부터는 많이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이 23도, 대구는 26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어서 경상권 중심으로 내일은 더워지는 지역도 있겠고요. 이번 주말 오후에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또 목요일부터 당분간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봄바람이 전국적으로 꽤 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동창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하객분기점부터 7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앞두고는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도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남사대교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구리 시계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먼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선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게 19대, 20대 대선 때와는 다른 경선 룰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평가라기보다도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선 룰을 정하기 위한 당원 그 특별 당규를 전당원 투표에 붙였거든요. 네. 권리당원들이 참여해갖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7% 이상의 네.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고 중앙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성을 했습니다. 지난 19대나 20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갖고 좀 퇴보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의 숫자가 뭐 1, 20만 명 내외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 그 10만 명 권리당원들만 참여해 갖고선 굉장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여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해 갖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권리당원만 거의 120만 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또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는 뭐 2, 300만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50%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좀 유리한 경선 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당대표를 한 3년 하셨으니까 유리하긴 하겠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또 총선 지휘에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원들의 신뢰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 특히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역선택 우려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여야 지금 뭐 여당은 없었지만 이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갖고 국민적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만약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면 집단으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 오픈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좀 현실화된 사건들이 좀 있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특정 뭐 종교 집단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양 진영 간의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 중심에 또 굉장히 강경한 조직화된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상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갖고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경선 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 절차적으로도 룰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후보자하고 좀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그랬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 사퇴하고 민주당은 1년 전에 당직자들이 대선에 나가려면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1년 전부터 6개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당내 경선을 하고 6개월 전에 후보 확정해 갖고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각 진영에 각 후보 측에서 대리인들 보내 갖고 룰 미팅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1년짜리 과정이 지금 2개월짜리로 단축됐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입장은 받았다. 어제 이제 이춘석 네네. 당규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입장은 다 받았다. 뭐 네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의 불출마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김두관 전 의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정말 입지전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이장에서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던 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좀 아쉽고 물론 좀 본인이 원외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국민적 지지는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경선에 참여하셔갖고 완주하면서 당내 통합과 또 국민들에게 그의 또 비전을 녹여내갖고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뭐 여러 가지 그 고민 때문에 좀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만 당의 통합과 또 김두관이 추구하던 지방 분권의 실질적 민주주의 어떤 구현들 이런 가치들이 당의 좀 경선 과정에 좀 투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민주당 경선 이제 3파전으로 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재명 대세론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변수가 없다고 얘기하면 경선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님도 민주당이 키워낸 영남에서 또 가장 유력한 또 재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도 지냈고 또 경남지사로서 성과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또는 그 영남의 목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완주하셨고 큰 성과를 내길 좀 나름 기대하고 김동연 지사도 또 뭐 굉장히 경제 분야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셔갖고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본인이 꿈꾸는 경제 위기 해결의 해법들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용산 대통령실에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세종 공동 집무실을 주장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물리적 그 장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세종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다음에 정부 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은 굉장히 큽니다. 세종의 공무원들이 뭐 국무회의라든가 각종 회의를 하려고 서울 오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건 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현실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뭐 아직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당선인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향후 누가 집권하든 간에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 지방 소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지, 그다음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보다는 세종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군요. 뭐 저는 청와대는 당장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중에 행정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당내 반응이 있습니까? 뭐 되게 기본적인 그런 공감은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어떤 상당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내 다수 의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 또 행정권이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뭐 대충 그런 방향으로 어떤 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추측해 봅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는 좀 일찌감치 경선 불참을 선언했는데 대선에는 여지를 좀 남기고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장관도 지내시고 총리도 지내는 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앞으로 뭐 당을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또 좋은 조언들을 좀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의 경선 불출마, 김두관 전 의원의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 뭐 제3지대 얘기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반 이재명 정서를 기치로 한 제3지대 출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전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네. 뭐 제3지대 후보론 뭐 제3지대에서 뭐 통합하자, 네. 뭐 빅텐트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정치 호사가들에 대게 어떻든 상상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조기 대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 군사 구태타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넘어서 국가를 어떻게 통합시키고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를 갖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지. 지금 지난 3년 동안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냈던 이재명을 심판하자고 다시 모이는 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그걸 내세우고 있어요.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게 예전에 야당이 정부 심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울 후보도 마땅치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법 비상계엄 그로 인한 네. 파면 이거로 이번 조기 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또 사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내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겠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뭐 이재명 대표 뭐 네. 전과 운운하고 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본인이 더 뛰어난 능력과 뭐 능력 검증된 능력 뭐 자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황당한 얘기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하면서 거의 15년 동안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일을 갖고 비판하는 거는 본인의 비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구시장 홍준표 두 분의 광역단체장 평가를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 평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늘 뭐 제가 알기로는 중하위권 이하였어요. 저는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지만은 네, 네. 뭐 아들이라든가 측근이 여론조사 관련해 갖고 계속 소통해 왔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과연 뭐 후보로서 완주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됩니다. 네.
의외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도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출정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편은 코미디 같습니다. 사실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은 뭐 그런 분들까지 뭐 자발적으로 가시긴 했겠지만 뭐 같이 해갖고서 기사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 전 시장이 뭐 5건의 재판에 네. 계류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2건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뭐 김만배 씨가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또 특정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또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나머지 사건도 다 무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정치 탄압 또는 정치 보복 쪽 수사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첫 공식 행보라고 볼 수 있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역시 그 AI에 상용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조업 또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문제 의식 또 위기 의식에서 첫 그 행선지를 또 AI 관련 업체로 갔던 거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본 사회 구상도 좀 나왔는데 어떤 사회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추후에 그 공약으로 발표할 것인데 결국 AI로 인한 그 제조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자리가 되게 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장 그 제조 과정에서 로봇의 상용화 자율적인 어떤 생산 기반들을 만들어지고 일자리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성과물들을 국민들 다수에게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왜냐하면 결국 AI로 인한 그 생산의 성과가 그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만들지 않게 된다 하면 소비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지와 연관지어 갖고서 공약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야당 대표를 3년 가까이 하면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네네. 이미지에 대한 변화 이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공격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결단력이 강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못했던 그 계곡 정비를 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설득을 해냈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특정 종교 단체가 그 코로나 그 검취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과감하게 해냈고요. 그런 추진력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국민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 통합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가 않죠. 국민 통합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의 통합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경선 일단 잘 치르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 함께했던 헌정수호 세력들의 큰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 내에서 소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세력들까지도 또 밖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제세력들 그리고 이 헌정수호를 위해서 함께 나섰던 이런 모든 분들이 또 제 정당이 또 사회 단체들이 좀 함께해서 하는 그런 정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권 운영이라면 예를 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다 통합하는 그런 큰 그림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선 경선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그렇죠.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지금 후보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갖고 국정 운영을 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넓게
국가 위기 극복에 필요한 많은 인재들을 함께 써야 된다는 저는 그런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평소에 대화하실 때도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네, 드립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들이 정말 실력을 발휘해 갖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 어떤 진영에 있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간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인재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어떤 진영에 있었든 간에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어느 학교를 나왔든 간에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필요한 인재들 또 국민 통합에 필요한 인재들 또 정책 실현에 필요한 인재들 써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부출마 선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부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뽑아낼 것이고 거기서 오 시장님이나 유 전 의원 같은 분이 안 나간다고 해갖고 그게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그 당원들 또 약간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의 입장은 또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좀 찬성을 했던 분들이 이 당에 좀 실망하는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불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에 실망한 분들은 아니고요. 김두관 지사나 아니 저기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요. 국민의힘이 결국 탄핵 이후에 어쨌든 탄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들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태를 보면 여전히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거의 동조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퇴거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메시지를 그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덕수 대행의 차출로는 한덕수 대행은 계속 선을 좀 긋고 있는데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어떠한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또 한덕수 총리를 갖다 자꾸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정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파면당한 대통령을 처음부터 파면당할 때까지 모셨던 그 총리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주장들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사실요.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경선 과정에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사주에 계실 때, 그 관저에 있을 때도 어쨌든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까지 등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윤 대통령 지지했던 청년들을 갖다 약간 선동하는 발언도 했고 그저께 사저에 돌아올 때도 그 발언하는 거 보십시오.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다 이기고 들어왔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는 결국 본인이 여당이나 또는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사저 이동하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입장문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윤 대통령의.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결국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차기 당권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쨌든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그 탄핵 반대 세력들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강한 지지를 갖다가 좀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더 조직화하고 더 선동해갖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본인이 형사재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뭐 선거 관여 문제라든가 직권남용 문제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결국 당이고 그다음에 당 밖에 있는 세력들이고 또 당 밖의 세력들을 통해서 당을 움직여야만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저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권입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성장은 했는데 의식의 수준은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 곧 비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가야 되다 보니까 출세 지향적인 구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구별돼야 된다 이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사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출세라는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에다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대립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최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행복감도 최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의식적인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저는 미래에 참 암담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서울이 2.7도의 기온 시작하면서 평년보다는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그래도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7,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작 영상 6도에 그쳤던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고요. 세종시가 15도, 대전, 광주, 제주 16, 강릉, 대구, 부산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단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은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서울이 23도까지 기온이 다시 치솟겠고 대부분 20도를 넘겠습니다. 특히 내일 대구와 구미가 26도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경상권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더워지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오후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 목요일 이후 당분간 쭉 이번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 중심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당분간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부분 이번 주 내내 봄바람이 꽤 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만나봅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국민 경선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하고 다릅니다.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뭐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룰 자체가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이런 공당이 공직 후보의 선출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번 과정에서도 느끼는데요. 원래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룰은 공직 후보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1년 전에 룰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 규칙이 미리 정해져야 그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 정당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임박해서 경선 룰을 놓고 서로 이 힘겨루게 하고 삿바싸움하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런 모습을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라 보여줄 수밖에 그렇죠.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규칙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정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고민이 길어지시길래 혹시 다른 결정을 하시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일단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셨어요. 네네. 저는 뭐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라는 얘기는 미리부터 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 당원들, 우리 당의 권리 당원들의 참여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긴 했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님께서 왜 불출마 경선 불참선을 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문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칙을 미리 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이 미리미리 그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런 정당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출마 다음 날이었는데 네.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오후에는 또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의미를 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정을 수행하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3번의 민주정부를 수립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첫 번째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셨고 그걸 통해서 IMF 위기를 극복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포함해서 의욕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이 3번의 민주정부의 공과를 다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과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그런 공과를 개성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지 내용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국가 균형 발전, 당신이 지금 계시는 곳이 또 부울경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지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는 걸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까 다음 정부는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중단되거나 지체돼 있는 측면이 많은데 다음 정부에서는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의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당부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선 출마 배경. 왜 지금 이 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내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임명하고 있고 내란의 우두머리는 석방이 돼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국민들이 탄핵으로 이번 계엄과 내란이 끝났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정권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요 갈등과 대립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도자의 힘만으로 극복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누구든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대기업에 힘을 보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세력의 연대와 연합 그리고 빛의 연정을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국정과 입법, 행정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 나갈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지방 분권을 강조하셨는데 노무현의 철학을 계승하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7년 퇴임 직전에 국가 균형 발전 시즌 2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면서 그게 다 백지화됐습니다. 거의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적어지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부터 또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해 8만 명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20대와 30대입니다. 아, 네. 40대 이후는 지금도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야 될 20, 30대 청년들이 경남만 하더라도 한 해 10,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이런 국가의 운영 틀로서는 지금의 국가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 그리고 해외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이런 무역 통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의 운영틀, 국가의 성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을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성장 방식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과 국가의 운영 틀을 전국을 5대권역으로 나눠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다양화하고 다극화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가의 운영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5대
메가시티. 맞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 수도권도 그 중에 하나죠.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그래서 5+2 체제인데 지금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17개 시도로 다 쪼개져서 17개 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사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따올까? 이러니 중앙정부가 세운 계획, 그다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 정부 차원의 공모 사업에 각 지역이 그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역에서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발전 방향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싶어도 인재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아닙니까? 대학은 교육부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시도에서는 그동안 제가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한 푼 없어요. 이제 그걸 정부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역이 스스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게 시도 단위로는 이제는 시도 단위의 발전은 어렵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시도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서는 그 시도의 특색 있는 발전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묶어야 되겠다. 그 5개 권역으로 크게 묶고 그 5개 권역 안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꼬리표를 달아서 지원하던 예산을 이제는 꼬리표 달지 말고 한 해에 4조에서 5조 정도씩 지원하면 그러면 그 광역 5대 메가시티 자치 정부별로 광역 교통망도 스스로 깔고 그리고 자기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발전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역의 대학과 협의해서 인재 양성도 그 특성화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래야 전국의 성장축이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모여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지금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9조 원이 넘습니다. 네. 정부 예산의 5.8%가 넘어요.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손실 비용이 한 해에 39조가 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수도권의 경쟁력도 갉아먹는 이런 체제는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하셨을 때 부울경 광역화 네네. 시도를 해보셨는데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었죠. 네.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렵던가요?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을 밝히고 부산과 울산과 협의해서 일단 우리가 스스로 먼저 메가시티를 만들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보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메가시티 또는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게 예산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메가시티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아까 예산도 뭐 그렇죠. 꼬리표 달지 말고 줘라. 예, 포괄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금 한 해 그 포괄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이 약 9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꼬리표 달지 말고 내려보내자는 거죠. 약 30조 정도를 나눠서 4조 내지 5조 정도 연간 내려보내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급하게 해결할 것부터 해결해 나가죠. 중앙정부가 전국의 17개 시도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 방식도 바꾸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울과 세종 집무실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대선일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성호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뭐 충분히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 용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관합니다. 우선 뭐 내란의 소굴,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용산은 대통령실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유사시에 전시의 핵심 지휘부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핵심 지휘부가 한 곳에 모여서 근무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시 이런 걸 1점 타격이라고 하는데 용산만 타격해버리면 전시 지휘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특히 안보 선진국들은 지휘부 분산 정책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절대 함께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의 존립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거기다가 바로 옆에 주한미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안에 있는 드래곤 호텔이라고 높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대통령실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걸 경호실에서 안 그래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 호텔 지하에 보면 각종 미군 첨단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매입하려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매입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야 간에 함께 합의하고 대안으로서 지금 서울은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중에 선택을 하고 저는 세종집무실도 동시에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다 세종에 있는데 대통령만 서울에 있는 건 안 맞잖아요. 국정 운영 시스템이 대통령실의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종에도 지금 있는 대통령의 임시 집무실이 있으니 그게 이제 국무회의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작으니 이걸 확대해서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로 만들면 서울과 세종에서 오고 가면서 대통령이 오고 가면서 집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저는 30일이면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청와대에는 여민관이라고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로 쓰던 공간이 그 부분은 개방이 안 됐어요. 본관과 간저가 개방이 됐고 지금도 공공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손을 보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하셨는데 네. 김경수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안, 특히 권력구조 개편안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는 출마 선언문에서도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면 그러면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1단계로 개헌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2단계로 지방선거에 개헌하자. 이게 이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간에 제가 합의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렇죠.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윤석열 보유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고 내란 세력이라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헌법 파괴 세력 아닙니까? 이번 계엄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법 파괴 세력하고는 갈라서야죠. 그래야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파괴 세력을 계속 세력에게 동조하고 그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하는 건 이건 저는 그 일종의 면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헌 논의를 책임을 면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헌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지금은 결별하는 것이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개헌안은 아직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와도 개헌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이제 회동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개헌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개헌안을 서로 내놓고 여야가 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1단계로 대선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불법 계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5.18 광주 정신을 전문에 수록한다든지 그건 정말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합의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1단계 개헌을 먼저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논의를 함께 했었는데요. 다 물 건너갔죠. 저는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무산시킨 데 대한 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과도 협의할 때 탄핵 인용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리면 그러면 이번에 가능한 것부터 개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 문제는 대통령은 파면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계속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란 세력에게 책임을 면피하는 또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동의한다고 페북에 글도 그러셨죠. 올렸고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란을 완전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결별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여는데 대단히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빛의 연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빛의 연정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기 대선은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도록 광화문을 포함한 거리에서 싸워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입니다. 저는 빛의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네.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촛불연대를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 운영에서도 그대로 확대하고 반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도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인수위 성격을 대신하는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야 간에는 협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민주당 책임 정치론이죠. 책임지고 운영하고 야당과는 긴밀하게 협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게 막상 해보니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뭔가 이런 과정이 함께 있어야 협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단지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평가에 근거해서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내란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둘로 정말 쪼개져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국가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이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이번 빛의 혁명에 참여한 세력들은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협의해서 정책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정책 합의에 참여했던 야당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연정을 만들어내면 그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내란도 완전히 진압을 하고
국가사회 대기업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연정이 다음 정부 정권교체를 통해서 만일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음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수정당도 포함이 됩니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죠. 지금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보수정당이 어떻게 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헌정 수호 세력 연대가 빛의 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연정을 한다는 건 그건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네. 지금 탄핵 과정에서 보면 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여론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6대3, 7대 뭐 6대4, 7대3 정도로 네.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여론도 상당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한 통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탄핵을 인용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잘 됐다는 여론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네. 저는 8대2까지 이제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느 사회나 어떤 의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찬성 반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고 가야죠. 그분들과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된 정치권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잘못된 여론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도 해소해드리고 국민들이 빛의 연정을 추진해 나갈 때 그런 국민들도 다 같은 국민으로서 함께 그 빛의 연정을 통해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정치 세력으로서 내란을 계속 지속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종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늘 정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망가뜨리고 그걸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연대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나요? 이제 그건 좀 다릅니까? 이제 막 시작한 경선. 지금은 각자가 네. 자기가 왜 출마를 했고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그걸 통해서 좀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 왜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그라지지 않는 건가요? 저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한계라고 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건데요. 지난 4.2 보선에서 거제시장이나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정당, 그러니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외부에서 사람을 꼬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지도자를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내란 세력과 어떻게 하면 결별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최우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은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적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교육 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행이 교섭단체의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헌법,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총리였다면 당연히 출석을 했었어야죠.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행 차출설에 대한 정치 공방 좀 피한 건가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 본회의장 출석했다면 집중적인 공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한 불출석인지 뭐 그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 차출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경선 참여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또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명, 관세 협상이 마지막 소명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왜 차출설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선거 때마다 그 떴다방 선거가 보면 이제 떴다방 그 그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차출론도 일종의 저는 떴다방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이 당사자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17년 사례를 찾아봤더니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황교안 대망론, 황교안 차출론,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선에 들어와만 준다면 바로 그 빅4 하는 결선으로 들어가게끔 패스트 트랙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D-55 되던 날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네. 안 나간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지금 D-55에 해당되는 게 어제 국무회의였어요. 어제가 D-54인지 뭐 하여간 얼추 비슷합니다. 네. 근데 한덕수 대행은 마지막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리송한 여전히 아리송한 이런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부총장님은 명확히 한덕수 대행이 그냥 입장을 선을 긋고 이건 안 한다가 아니고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다면 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 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 대행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라 하는 분인데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내 마음 나도 몰랍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그 가져가는 거는 지금 이제까지는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렇게 한덕수 차출론이 뜨니까. 근데 이 정도 됐는데도 본인 가부간의 확실한 의사 표명 없이 이렇게 간다면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안으로는 본인이 기다 아니다. 그 분명히 표명해야 되지. 만약에 이번 주까지 넘기면서 계속 그러면요 간만 보고 있다 해서 간독수라는 별명이 붙을 것 같아요. 네. 당내 일부 박수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50여 명이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일종의 패배주의죠. 지금 당 안에 있는 후보로는 이재명한테 질 것 같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이 자기 비하, 패배주의 그리고 이런 정치 기획도 거의 삼류 수준의 기획, 뭐 이런 겁니다. 근데 5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름 다 까세요. 그 54명 어떤 분들인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면은 54명의 명단 다 까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차출설에 대해서 경선의 김을 빼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근데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이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선은 포기하고요. 대선은 지는데 그 이후에 당권 주고 가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차기 총선 공천 그래서 나 한 번 뺐지 한 번 더 달고 뭐 이런 기득권 연명인데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인 게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 본인들이 당권 주면 그래도 내가 당권 주고 공천권 행사하고 제1야당 뭐 이렇게 핵심으로서 그래도 대접받고 뭐 정치 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이요 내란 종식을 이번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슨 천만인 서명 운동 같은 걸 한대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부역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이게 딱 듣는 순간 제가 우리 해방정국에서 그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피비린내 나는 그 처벌 뭐를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장치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192석 지금 그 민주당 조국당 뭐 이런 사람들이 통과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바로 이제 법안이 법률로 그 공포가 되는데 그럼 뭐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갖고 막 할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당권 잡아갖고 기득권 연명한다 이건 대착각인 게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되면요 보수 정당이 거의 보수 정당이 씨를 말리려고 그럴 거예요. 초토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한대행이 경선 참여 없이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경선에 통과한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당의 경선을 정말 뭘로 희화화 좋게 얘기해도 희화화죠. 이거 그러니까 경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경선을 최대한 흥행을 시켜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들 길을 모아서 최종 후보를 딱 만들어냈을 때는 거의 이제 이재명과 근접한 수준까지 그 갖다 놓을 수 있을까? 머리 싸매고 그걸 해도 될똥말똥한 판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경선 흥행에 완전히 재뿌리는 거죠. 자해극이죠. 자해극. 일단 당 지도부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 지도부가요 늦었어요. 그다음에 또 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은 그 한독수 차출론에 오히려 힘을 실는 그런 발언들도 하고요. 뭐 어제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뭐 한마디 했는데 늦었어요. 예.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부총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간의 양자 대결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격차로 네. 보여지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저는 정치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경선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선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1대1 구도가 되면 이게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런 그럼요.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럼요. 예. 그게 정석입니다. 예.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저도 뭐 그거는 뭐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뭐 보는데 돌이켜 보면요. 한동훈 당시 대표도 바로 탄핵 소추하자가 안 그랬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랬죠. 그래서 12월 7일 대통령 1차 담화 때는요. 이선 후퇴를 약속하면서 임기 단축 당에다 일임하겠다. 이렇게 그랬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임기 단축 TF까지 만들어져 갖고 지금 사무총장 하는 그 이양수 의원이 무슨 이안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께 제시를 했는데 이건 나 싫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출정식에 현역 의원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친윤계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참석자의 면모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진짜 지지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네. 와서 그냥 뭐라 그럽니까 눈도장 찍고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17명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국회 저 분수대에서 할 때도 뭐 그 정도 17명인가 20명 정도 왔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 때 온 사람들은 확실한 100%찐 한동훈 지지자인데 어제 온 분들은 지지자도 있고 뭐라 그래요? 품앗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와서 이렇게 뭐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경선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과 햄버거 회동도 했는데 당내 기반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김 전 장관, 나 의원과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뭐 어차피 4명 추리고 2명 추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1명 뽑고 그거 아닙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결선 투표가 없거나 그럴 때는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4명, 2명 결선 투표까지 있는 데서 단일화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 그럼 뭐 중도 사퇴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금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기 이제 서초동으로 가신 윤 전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려고 윤심을 이렇게 발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돌아다니는데 그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얘기 여기서 하는 건 무책임할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윤심을 활용해서 득표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심 발의. 예. 윤 전 대통령이 윤심을 발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윤심 발의해서 표 얻으려고 하는 후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불출마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한덕수
한덕수 호출론, 차출론, 예, 차출론이 뭐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오세훈 시장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결이 비슷한 정치적인 칼라 노선이 비슷한 그렇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뛰어줬으면은 아무래도 그 룸이 그런 낡은 보수가 아니고 정말 미래지향적 새로운 보수, 국민들을 그 민심의 중앙값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그 룸이 그 공간이 좀 더 커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오히려 표는 좀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제 과제는 그 두 분의 뜻을 잘 또 뭐 본인이 또 비슷한 생각이니까 거의 뭐 한 80~90% 비슷한 생각이니까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잘 좀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옵니다. 특히 대선 때 총선 때는 쉽지가 않는데 대선 때는 제3지대론이 한 번도 등장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러나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정성호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이제까지 그 역대 대선을 보면요. 항상 제3지대에서 뭘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도 여러 번 대선을 경험해 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일단 백지 상태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반 이재명 구도로 민주당의 경선 불참자 아니면 저기 국민의힘의 경선 불참자 이런 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안 뭐 이런 얘기도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현실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떨어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만약에 가능한 게 있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 성공해서 그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호각지세의 판세로 간다면 그 2%가 됐던 3%가 됐던 제3지대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인물이 그 정도의 뭐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도 0.73% 차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안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 거는.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어떻게 보면 제3지대가 같이 형성이 된다면 파괴력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제3지대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 모으고 여기저기서 이거 참 그 진영이 괜찮다. 그래서 으쌰으쌰하면 상당한 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네.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경선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경선룰에 반발하면서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19대 20대 때 대선 때와의 다른 경선룰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기 대선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요. 기존의 룰을 그냥 채용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룰 세팅으로 인한 그 잡음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 2021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로 뽑혔던 룰 그대로 하면 됐었어요. 그때도 그 룰에서 뽑혔잖아요. 국민 선거인단인가.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좀 1차, 2차, 3차 때
이낙연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졌거든요. 네. 간당간당하게 뭐 이겨서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요. 뭐 압도적 일각 아닙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90%가 넘어서 이게 과연 자유민주 정당의 뭐 득표율인가 할 정도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걸 또 굳이 그 몇 년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꾸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초반에는 좀 경선 룰에 반발을 했는데 왜 경선에 참여하기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을까요? 뭐 질지 알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족적을 남겨놔야지 다음 스텝이 나올 수 있다. 정치인들은 그럴 때 질 줄 알지만 또 선거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포스트 이재명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부총장님이 보시기에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이재명의 득표율이죠. 뭐. 득표율. 예, 전 90% 넘을 거라고 봐요. 예. 이재명 전 대표 출마 후 첫 일정으로 AI 기업을 찾았습니다. 전 국민 무료로 한국형 챗 GPT 사용 등 AI 기본 사회 구상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AI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은 하는데 이분이 잘 모르는 것 같고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요 AI를 좀 아는 분들에게 조금만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미중 간의 딥시크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그 소련이 그 저기를 먼저 위성을 먼저 쏘아올린 네, 달 착륙, 네, 스푸트니크 쇼크 이상의 쇼크라고 하는 게 이제 요번에 그 딥시크 쇼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중이 이제 이 AI 거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챗 GPT가 됐건 중국식의 딥시크가 됐던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말은 참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과연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 좀 다른 얘기죠. 예. 거기에도 이제 기본 사회 구상을 좀 넣는데 이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가요? 기본 사회? AI 기본 사회. 그러니까요. 그게 AI에 대해서 좀 제대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한국이 어차피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블록화되어 있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다. 미국 쪽에 쓰던 중국 쪽에 쓰던. 근데 우리가 중국 쪽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미국 쪽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대장을 하는 그 AI 그 블록에 그 분업 체계 가치 사슬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정도 챗 GPT, 딥시크 정도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그 먹이 사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국가 전략이고 현실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허황된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국민 25만 원 뭐 뿌리자보다도 더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참 혹하긴 한 것 같아요. 한국형 챗 GPT를 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저기 한동훈 전 대표는 AI나 아니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말한 그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한미일 블록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는 건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서열에 올라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그 G3 안에 들어가자. 네. G3라는 게 가능은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가능은 하지만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추격하려는 중국이 있고 G3라 할지라도 한참 떨어져서 G3가 있는 거예요. 순번으로는 3등이지만 차지하는 역할 비중 이런 거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그런 데를 어떻게 해서 치고 들어가서 그 탄탄한 지위와 그런 거를 확보해 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예. 이 대통령실 이전을 갖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총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는요. 지금 뭐 세종으로 간다 또는 뭐 청와대로 다시 간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단 용산에 들어갔다가 옮기더라도 옮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인수위 기관도 없잖아요. 조기 대선은. 그럼 6월 4일을 취임식을 하고 바로 집무 시작하는데 지금 그러면 6월 4일까지 세종이 됐던 저 청와대가 됐던 그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뭐 세종집무실이나 충분히 가능하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무리를 해서 용산 갔잖아요. 그때도 용산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에 좀 들어갔다가 옮기는 뭐 근데 굳이 청와대는 단 하루도 안 있겠다 그러는데 뭐 김경수 그 후보 그분도 뭐 그런 스타일이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나라와 국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그 새로운 길이 민심의 중앙값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길이길 바랍니다. 부연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뭐 그걸로 다 뭐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룰 거 다 이뤘다, 뭐 이런 평가도 주민들한테 했다는데 다 이루고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 이기고 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한때 이제 국가 원수였던 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 그 민심의 중앙값, 평균적인 국민 정서에도 너무 동떨어진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바랍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